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유성호접검입니다. 원제도 유성호접검이고요. 영어명은 킬러 클랜스. 1976년 초원 감독 작품으로 종화, 정리, 능운, 악화, 곡봉, 나열 등이 출연합니다. 깊은 밤, 한적한 다리를 건너는 금도 이광 앞에 흑의 경장의 사내가 나타납니다. 사내의 정체는 자객. 그는 이광을 살해하기 위해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룻밤에 표국 3곳을 박살내고 108명의 표사를 살해했다는 검기 이광 맞소? 맞는데 왜 나를 찾지? 누군가 그 대목에 돈을 걸었기 때문이지. 이광은 재빨리 칼을 빼어들고 공격을 하지만 사내는 여유롭게 피하다가 철저한 살인 기법으로 이광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불기에 객이 되어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이광. 순간 은빛 꼬리를 길게 물고 떨어지는 유성. 사내는 혼잣말을 합니다. 자객은 유성과 같은 것. 잠깐 빛을 발하지만 곧 사라지고 말지.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는 그의 이름은 맹송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살인 기계로 키워진 강호 제1의 자객이었습니다. 맹송혼은 겉으로는 기루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살수 조직인 쾌활림에 기거하며 그의 의매, 고기평이 청부를 받으면 자신의 의제인 엽상과 함께 지시에 따라 살인을 하는 직업 살수였습니다. 어느 날 맹송혼에게 가능성이 전무한 지시가 내려집니다. 태호변 청룡산에 위치한 강호 최고의 방파 용문보의 보주 손옥백을 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용문보의 보주는 개인의 무공은 물론이고 모든 도검을 막을 수 있다는 천잠사를 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곁에는 성격은 불같고 무공이 뛰어난 아들 손검, 그리고 누구도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신비의 보표 한당, 또 양아들이자 조직의 수뇌로 72가지 비밀 무기를 구사하는 강호의 모사 유량천 등 쟁쟁한 고수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객은 상대의 무공의 3할만 되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믿음 아래 맹송혼은 하객을 가장하여 방주의 50세 생일잔치에 참가합니다. 강호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참석한 연회에 피투성이가 된 한 사내가 구원을 청하며 뛰어듭니다. 사내의 이름은 소철. 그는 친구인 손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황색 장삼을 입은 3사내가 나타나 저놈이 자기 사부의 식소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손검은 소철을 감싸며 염려마,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그러자 3사내는 내 아버지도 우리 황산 사무를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진 못할 거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 그 아이의 무례함은 유전이야. 아버지는 더 무례할 걸. 바로 용문보주 손옥백이었습니다. 황산 사무가 아니 왜 흉수를 감싸려 드는 게요? 그 말에 소철이 밝힙니다. 아닙니다. 저들이 흉수예요. 라며 찢어진 옷 조각을 꺼내 보입니다. 범인임이 밝혀진 황산 사무가 대항하려 하자 보주의 뒤에 서 있던 한당이 톱날을 숨긴 삿갓으로 3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상대의 몸에서 흐른 피를 손에 묻혀 자신의 얼굴을 문지릅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맹송혼은 용문보주의 수단과 휘하의 무력에 놀라며 연회방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용문보 내의 한 촌노가
십이비붕방의 4대 호법의 수하인 관소사모라는 흉족들이 제 손녀딸을 겁간했으니 원한을 풀어주시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용문보주 손옥백은 유랑천에게 처리를 맡깁니다.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 취미인 십이비붕방의 방주 만붕왕은 단골 상점으로 은밀히 행차를 합니다. 그런데 가게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고하연의 새 주인인가? 그러자 그는 만붕왕을 뵙고자 낙양의 고하헌을 매입하여 기다렸습니다. 여길 매입해서 나를 기다려? 자네는 누군가? 저는 유량천이라고 합니다. 유량천이라는 이름에 만붕왕의 수하들이 긴장을 하지만 만붕왕은 그런가? 대체 그럼 나를 왜 기다렸나? 저희 어르신께서 만붕왕께 선물을 드리고 휘하의 관서사모와 맞바꾸자 하셨습니다. 만붕왕은 유량천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갑니다. 거처에 이르러 만붕왕은 자신이 모은 골동품을 관리하는 남궁세가의 후손 남궁원을 소개하고, 자, 이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가 용문보주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량천은 저희 노백께서는 골동품이 아닌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만붕왕이 관서사모를 불러 맞서도록 합니다. 유량천은 품에서 칠절편을 꺼내 그들을 가볍게 제압합니다. 유량천이 그들이 떨어뜨린 칼을 들고 높이 치들자 만붕왕은 이곳에서는 내 허락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 하지만 유량천은 우리 노백께서 죽어야 한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에 만붕왕은 수하들을 부릅니다. 수십 명의 고수와 20명 가까운 궁사가 유량천을 활로 겨눕니다. 미소 짓는 만붕왕. 그런데 그의 목에 어느샌가 칼이 닿아 있었습니다. 골동품을 관리하는 집사 남궁원의 손에 들린 칼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의 골동품을 관리해온 남궁원은 실은 손옥백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량천은 관서사모를 살해하고 유유히 비붕보로 빠져나갑니다. 유량천이 비붕보로 빠져나가자 남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만붕왕을 비롯한 그의 수하들은 용문보주의 치밀함에 망연자실합니다. 한편 용문보를 염탐하고 거처인 길로 돌아가던 맹성원은 우연히 나비의 숲을 지나다가 노랫소리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접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숲에 핀 봄꽃 시들고 어느새 가을, 세월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네. 아침에 찬비 내리고 저녁에 바람 부는 것을 왜 몰랐을까? 연지 바른 볼에 눈물 적시며 술 취해 잡아보려 하지만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인생의 오랜 한은 동으로 길게 흐르는 강물 같아라. 노래를 부르던 여인은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며 누구시죠? 묻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다행히 길을 잃어서 감동적인 후주산을 들었네요. 여인이 놀라며 묻죠. 이 시를 이해하시나요? 아니요, 그저 좋아할 뿐입니다. 맹성원이 손으로 잡은 나비를 보이며 묻습니다. 이 나비를 이해하시나요? 여인이 답합니다. 아니요, 단지 좋아할 뿐이에요. 나비는 봄에만 살죠. 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비는 사랑 같다고 했죠. 아름답지만 순간뿐이니까요. 올 때 잡지 못하고 잡으려 하면 이미 봄이 지났으니까요. 시처럼 아름다운 대답을 한 여인은 그럼 살펴가시죠 하고 정중한 축객 인사를 합니다. 맹성원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려 하지만 여인은 막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친구가 될 게 아니니 이름을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러시오? 라고 묻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던 수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가요? 사람은 어디서나 죽을 수 있으니 상관없어. 왜요?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요? 그렇소. 죽음은 언제나 내 앞에 선 사람의 몫이었기 때문이요. 내 이름은 맹성원이요. 좋은 이름이군요. 북두성을 보고 곧장 가면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유랑천에게 톡톡이 당했던 비붕보는 착착 복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관서사모를 발고했던 그 장씨 부녀를 살해하여 관에 넣어 용문보로 보냅니다. 분노한 송검이 당장 비붕보로 쳐들어가겠다고 하자 아버지 손옥백은 적의 계략에 말려들지 말고 그냥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 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과연 손옥백의 예측대로 비붕보의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고 있던 손검 일행은 그들을 쉽게 무찌릅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방심한 순간 관뚜껑이 열리며 숨어있던 살수가 손검을 공격합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보주 손옥백은 비통해하면서도 위험을 감지합니다. 장씨 부녀의 시체 대신 살수가 숨어 있었던 것은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주는 수와 빙호에게 특급 보표인 한당을 불러오도록 하고 전령을 통해 어디론가 밀지를 보냅니다. 한당의 은거처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 중에 그는 한가로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내가 살려달라며 그에게 달려옵니다. 저희는 용문보의 사람들인데 비붕보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뒤에 비붕보의 고수들이 나타납니다. 한당이 그들을 바라볼 때 도망쳐왔던 두 사내는 몰래 단검을 빼어들고 한당을 기습합니다. 그들 역시 한패였던 것이죠. 하지만 특급 살수인 한당이 얕은 수에 넘어갈 리 없습니다. 가볍게 두 사내를 쓰러뜨린 한당은 삿가 속에 숨겨진 칼날이 달린 원반과 낚싯대 속에 숨긴 칼을 꺼내들고 적과 맞섭니다. 그때 흑의 사내가 나타납니다. 한당은 그와 익히 아는 사이인 듯 이 정도는 나 혼자 처리할 수 있네 라며 계속 적과 맞섭니다. 흑의 사내는 등에 메고 있던 분리된 창을 조립하더니 갑자기 한당의 등을 찌릅니다. 한당은 적의 검보다 친구의 검이 더 무섭다고 했는데 라며 쓰러집니다. 한당을 데리러 갔던 수하로부터 그의 죽음을 전해들은 손옥백은 의심이 가는 인물, 즉 자신 외에 한당의 소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유랑천을 감시하고자 용문보의 북분타주의자 유랑천의 숙부 양만춘과 그가 있는 항주로 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항주에 도착했을 때 유랑천은 비붕보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손옥백과 양만춘은 서둘러 유랑천을 구출하고 그를 의심한 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한편 쾌활림으로 돌아온 맹성원은 책갈피에 꽂아둔 나비를 보며 상념에 젖습니다. 그때 고노다의 호출이 있습니다. 비붕보와 용문보가 충돌했다고 하니 이 기회를 노려 손옥백을 없애라. 마침 용문보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한다. 내가 가면 당연히 기용될 것이다. 이것이 내 새로운 신분이다. 라며 족보와 가족관계가 적힌 책자를 건넵니다. 강화 최고의 방파 용문보의 보주 손옥백을 암살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쾌활림을 떠나온 맹성원은 지나는 길에 예의 나비의 숲에 들릅니다. 여인은 반갑게 그를 맞으며 함께 식사를 하겠냐고 묻습니다. 바뀐 그녀의 태도에 놀라며 그래도 되겠소? 남녀가 유별한데? 여인은 이곳에는 200의 시집은 있어도 예의범절에 관한 책은 없어요.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면 천군만마라도 들어올 수 없지요.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나눕니다. 술에서 깨어나니 여기가 어디인가. 언덕에 늘어선 버드나무, 새벽바람, 어스름한 달. 우리네 삶에서 만나고 헤어지면 너무도 빠르니 내년에도 예쁜 곳은 다시 필요만. 과연 네와 함께 할지.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 꿈결 같은 시간은 잠시. 맹성호는 말합니다. 이곳의 나비가 좋아졌어. 봄까지 기다려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있도록 하시오. 발길을 돌리는 맹성원의 귓전에 들리는 여인의 음성. 이곳의 봄은 특별히 길어요. 돌아올 때 나비를 잡으러 오세요. 용문보에 도착한 맹성원은 자신을 진중정이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유량천의 숙부 양만춘이 묻습니다. 진씨면 남해세가 진호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제 숙부 되십니다. 그래? 전에 숙부 천식은 좀 어떠신가? 진중정이 답합니다. 저희 숙부께서는 천식을 앓은 적이 없으십니다.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한 맹성호는 용문보의 식솔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날 밤 그를 도울 방수가 접근해 옵니다. 놀랍게도 그는 손옥백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북분타주 양만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노백의 저녁 식사 전 잠시 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 천잠 사이를 벗으니 공격을 할 수 있다. 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도록 그의 처소군 척까지 땅굴도 파두었다고 합니다. 맹성원이 떠난 후 쾌알림의 고노대는 술을 마시고 있는 맹성원의 의제 엽상에게 달려와 소식을 전합니다. 맹성원이 나비의 숲을 지나갔어. 자객이 정을 느끼게 되면 손끝이 무뎌져.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 네가 대신 용문보조를 살해해.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엽상이 바로 나비의 숲에 사는 손접의 옛 정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엽상은 손접과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부친 손옥백은 자객 따위를 사랑하는 딸은 필요 없다며 그녀를 쫓아버렸고 보표인 한당에게 엽상을 처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당은 주인의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 수 없어 엽상으로부터 손접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은 뒤 그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도 잃고 무사히 자존심마저 다친 엽상은 그 뒤로는 술만 마시며 아픈 가슴을 달래왔던 것입니다. 고노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그는 옛사랑의 아픔이 다시 도진 게 아니라 형과 같은 맹성원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도록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급히 용문보로 향합니다. 따지고 보면 맹성원은 자신의 장인 될 사람을 살해하려는 것이니 그 비극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튿날 저녁 맹성원은 양만춘이 알려준 대로 땅굴을 통해 손옥백이 있는 화원에 잠입합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어야 할 보주가 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의 휴식처로 누구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네. 유량천이 알려주지 않았나? 라며 맹성원을 쳐다봅니다. 그때 떠돌이 약장사로 변장한 엽상이 나타납니다. 그가 손옥백을 공격하자 맹성원이 막아섭니다. 엽상은 귓속말로 용문보주가 손접, 즉 나비의 숲의 여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손옥백이 맹성원에게 말합니다. 근래에 들어 충성스럽던 분타주 이잠룡이 배신을 했고 또 이런저런 수상한 일이 생겨 위협을 느끼고 있다네. 적은 분명 가까이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해. 내가 지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살해하러 온 자네일세 라고 합니다. 손옥백은 이미 맹성원의 정체를 알고 있었으면 물론 사랑하는 딸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내심 그를 사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때 전령이 달려와 비붕방이 공격해왔다고 전합니다. 손옥백은 맹성원에게 한 통의 서신을 주며 이
서한을 딸 손접에게 전하고 나비의 숲에 숨겨둔 정예 3,00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용의 주도한 유량천은 중요한 밀사가 적의 습격을 받으면 안 된다며 맹성원에게 호위무사를 딸려 보냅니다. 나는 듯 말을 날려 나비의 숲에 도착한 맹성원은 손접을 만나 정병들을 빨리 소집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손접은 금시초문인 듯 아니 이곳에 정병 3,000이 있다고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맹성원은 그때 보주가 준 서신을 펼쳐봅니다. 서신에는 호위무사를 죽이고 탈출하여 북숭사로 가라 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맹성원은 재빨리 칼을 빼어 호위무사들을 베어 쓰러뜨리고 손접과 함께 북숭사로 가서 촛불을 킵니다. 그러자 폭죽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터집니다. 나타난 인물은 배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분타주 이잠룡이었습니다. 그의 배신 또한 손옥백의 계획에 의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손옥백은 침소에 들기 위해 천잠사이를 벗다가 유량천의 암기 칠성침에 맞아 쓰러집니다. 손검을 죽일 살수를 관에 숨긴 것, 한당을 살해한 것 모두가 유량천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붕방도에게 습격을 받는 것처럼 보여 보주의 의심을 없앤 것이었죠. 내게 잘 대했거늘 대체 왜 이러는가? 당신에게는 친아들 손검이 있지 않소. 그가 있는 한 나는 절대 보주가 될 수 없죠. 그는 1인자의 자리를 노리고 비붕방과 손을 잡고 배신을 획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옥백은 침상 밑에 파놓은 비밀 통로를 이용해 탈출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자부하던 유량천조차 모르는 부분이 있었음을 알고 경악합니다. 게다가 방조의 안배는 하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통로 안에 수로에는 20년 전부터 그를 기다리는 배 한 척과 사공이 있었고 통로 끝 출구에는 역시 20년 전부터 그를 태우기 위한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량천은 수하들을 이끌고 암도를 헤치며 손옥백을 쫓아가지만 그를 태운 마차는 질풍처럼 달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날개 달린 새조차 다시 솟아오르기 힘든 까마득한 절벽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스스로 위안하고 돌아서는 유량천. 그러나 마차는 위장술이었을 뿐 손옥백은 마차가 출발한 집 우물 안의 밀실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침의 독성을 강한 내공으로 밀어내어 몸을 회복합니다. 며칠 후 비붕방준을 만나 서로의 구역을 조정하던 유량천이 손옥백을 비롯한 분타주 그리고 맹성원의 공격을 받습니다. 도망치는 유량천, 그를 추적하는 맹성원, 두 사람은 단둘이 맞섭니다. 한당을 쓰러뜨린 창을 사용하는 유량천, 맹성원의 무기는 검입니다. 두 사람의 무예는 백중지세, 서로의 실력에 놀래며 공방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맹성원의 검이 유량천의 창에 제압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살수답게 숨겨둔 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검 손잡이에는 단검이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유량천은 손옥백이 입던 천잠사이를 걸치고 있어서 맹성원은 간신히 그의 어깨에 부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손옥백이 나타나 일격을 가하고 유량천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유량천. 하지만 그는 배운도 빨랐습니다. 손옥백이 비밀 통로를 통해 목숨을 건졌듯 그 또한 비밀 통로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 몸을 피한 유량천은 모아둔 재물을 가지고 도망치다가 친구가 운영하는 객잔에 들릅니다. 하지만 믿었던 친구로부터 독이 든 술을 받아 마시고 절명합니다. 철저한 악인에게 친구란 애초에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배신자를 처단하고 용문보를 되찾은 손옥백은 맹성원을 딸과 함께 숲으로 떠내보냅니다.
험난한 강호 생활에 지친 맹성호는 다시는 무공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검을 방주에게 주고 떠납니다. 흔히 문학작품을 영화화하면 그 감동의 반도 살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원 감독의 영화 유성호적금은 고령 원작의 소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유량천이 손접의 애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둘 사이에는 아이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술수와 반전에만 치중하여 오히려 지루하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과감히 설정을 바꾸어 군더더기가 없고 진행도 스피디하며 액션도 깔끔합니다. 10년 전부터 잠입해 있던 간세, 구명의 은혜를 갚기 위해 20년 동안 빛이 들지 않는 암도에서 기다린 충절, 주인의 안전을 위해 자신은 물론 자식의 목숨까지 끊는 의리, 원흉의 정체는 가장 가까운 인물, 상상을 넘어서는 인내와 끈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재미, 또 그 무협의 설정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으로 무협영화의 배너로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1995년에 맥당걸 감독이 양자경, 양조위, 견자단 등을 기용하여 유성호 적금을 리메이크했으나 옛맛을 살리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